국내 최초 부동산 서바이벌 1타 부동산 2라운드는 전세 대출을 가장 쉽게 설명하라입니다. 집을 구하러 온 손님들이 막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가장 쉽게 전세 대출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보증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기간이 바로 은행이겠죠? 혹시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럴 때 저희가 무엇을 가입해야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예? 뭐 정부에서 하는 뭐 LH인가 뭔가 그것도 뭐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득도 높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은 회사한 소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시 신용 점수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나빠지거나 대출 한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였구만. 어? 이거 완전 꿀 정보네. 네, 부동산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 1타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저는 당근의 마케터 서민수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상품 이름도 되게 복잡하고 조건도 다 다르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타 부동산에서는 어렵게 느껴졌던 전세대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와 계십니다. 바로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출 경력은 13년 정도 된 대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김은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베스트셀러 대출의 마법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전세대출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려면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뭐부터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임대인, 마지막으로 집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마 나는 다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특히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찍히는 그 돈이 나의 소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소득도 높고요. 신용점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서류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 필수적으로 소득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염두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직을 하고 온전한 한 달을 다녔다 그러면 곱하기 12해서 연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직한 지 이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하게 되면 저희가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에 다녔던 회사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퇴사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이직하고 한 달은 지난 다음에 전세 대출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 점수.
이거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신용 점수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금융 어플에서 뭔가를 그냥 인증하다가 내 신용 점수가 이렇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막상 대출 신청을 했는데 본인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기 전에 나이스하고 KCB 이렇게 두 군데의 신용 점수는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요즘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신용 점수는 내려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올라가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방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서 연체하지 마시고 카드론 많이 쓰지 마세요.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도가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대출을 구하기 전에 나의 소득은 얼마인지, 나의 신용 점수는 얼마인지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대표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출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전세 대출은 어디서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은행 그렇죠. 아닐까요? 네, 은행에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보증기관에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담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그런데 전세대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데도 설정이라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원래는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증기관이 등장을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서 보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관에 따라서 각각의 전세 대출의 상품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금리도 다를 수 있어요. 물건을 고를 때도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해서 물건들을 확인하잖아요. 전세 대출도 그런 기준이나 뭐 순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은행 상품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정책자금 대출하면 뭔가 혜택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쵸. 들죠. 네. 여러분들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나 LH 전세 같은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버팀목 전세가 안 되는 조건이다. 그런 분들은 은행 상품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정책자금 대출, 그다음에 은행 상품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최소 얼마 정도 텀은 둬야 된다 하는 그런 기간도 있을까요? 전세 대출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45일 전이고요. 대부분의 전세 대출은 한 달 전에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 준비라든지 소득 자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대출 신청은 필요하신 날짜에 한 달 전에 한 달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소득과 신용도 확인을 했고 은행 대출 상품도 확인을 했고 이러면 사실 다 된 거 아닌가요? 임대인 확인하셔야죠.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에 갔을 때 흔히 보여주는 게 등기부 등본이고 이 집주인은 뭐 빚이 하나도 없어요. 뭐 괜찮은 매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쉽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죠. 임대인이 전세 대출이 좀 까다로운 그런 임대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이거나 이런 경우는 소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증기관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어떤 단계일까요? 집이죠, 집. 네. 네, 그 집의 가격 대비 나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 기준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전세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의 126%. 이 비율 안에 나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다 설명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을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보증금을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세도 확인을 했고 이 집에 대해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으면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위반 건축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위반 부분도 건축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어떤 게 위반 건축물인가요? 그 집을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 강제금을 물고라도 그냥 넓히는 게 이득인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 호수가 위반 건축물이면 절대로 전세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집주인이 다 달라요. 아파트라고 흔히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명이고 그 집이 한 채의 집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보다 선순위에 세입자가 있다거나 나보다 먼저 대출이 많이 있다거나 그러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별하는 것부터 배워주신다고 하면 전세 구할 때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 덕분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개념이 많이 잡힌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로 가보려고 해요. 정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막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에 관한 속설을 풀어주는 코너, 속풀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그 말씀도 맞고요. 또 어찌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저 전세 대출 되나요? 저 소득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은행에선 대번에 하는 말이 있어요.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돼요. 이렇게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구나. 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꼭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 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얼마를 사용했는지, 내가 지역 세대주인데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는지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으로 내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한 절차가 월세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보면 전세 대출 받고 들어갔으니까 아, 이제 나는 좀 복잡한 거 끝났다. 그냥 신경 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도 조금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월세는 이제 매달 내야 되니까 아유 매달 이게 빠지는 거 신경을 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모르고 이자가 안 빠져나갔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통장은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내야 되는 그런 자금이 있는 통장은 약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내가 놓쳐도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장을 설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새해가 됐는데 규제가 풀어졌다 하는 뉴스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뭔가가 좀 더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대부분인데 전세 대출도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버팀목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말은 맞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런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한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규제가 나오면서 딱 한 번 줄인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금리를 올린다거나 한도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발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대출은 집이 없는 분들이 주로 받는 대출이잖아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알아보고 또 집을 구할 때는 정답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출 전문가이신 대표님께서 정답이 없어 보이는 선택지 중에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고 대표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추천한다 하는 말씀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까 다가구와 다세대 말씀해 주셨는데 역세권에 있는 구축 다가구와 외곽 지역에 있는 신축 다세대 중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고민되는데요. 역 근처를 저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가구야. 다가구가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복잡하고요. 다가구는 시세가 없어요. 단독주택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가 계약도 안 했는데 은행에 가서 감정해 주세요. 그러면 서류 다 가져오세요. 라는 말밖에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다가구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보다 앞선 순위가 몇 명인지 꼭 확인을 해서 고르시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 다세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신축이라고 해서 내가 첫 번째 분양자 다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시세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이제 등기부 상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도 역시 얼마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다 시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하시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꼭 얼마짜리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이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시세 네. 확인이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졌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비슷한 금액대의 두 매물을 월세랑 전세 형태 중에 어떤 걸로 거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지 말씀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증금 5천에 월세 90만 원. 굉장히 월세가 비싸죠. 네. 하지만 이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없다 하면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거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입을 잠깐 뺐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전세보증을 지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확정일자하고 그리고 전입. 전입의 나한테는 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뺐다가 다시 전입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없어요. 전입을 왜 빼는데요? 저 안 빼요? 막 이러시는데 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청약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서울이나 더 좋은 지역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거주를 뭐 다른 데 하고 있어서 뭐 살짝 주소를 옮겼다가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입을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이 혹하더라도 절대 전입은 빼지 않는 거라고. 네,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3.5% 정도의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인데 4.2%대의 금리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변동금리, 고정금리 어느 거 선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금리, 환율, 주식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설명은 해드립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금리가 바뀌는 걸 변동금리라고 하고요. 고정금리는 이제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고정 아니면 1년 고정 이런 식으로 고정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가 현재는 조금 더 비싸요. 요즘 금리 오른다는데 저 그냥 고정금리 할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저 그냥 변동금리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금리는 언제 올라가냐면요. 경기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반대로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그럴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잖아요. 2년이잖아요. 설사 바뀐다고 해도 6개월 변동을 쓰셔도 3번밖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2%면 미래의 위험을 땡겨오는 건데 전세대출은 그냥 변동금리 쓰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짧은 대출은 그냥 변동금리 쓰시고요. 5년 고정금리 하고 싶은 담보대출이야.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은진 대표님 모시고 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사실 누군가한테는 되게 당연하고 좀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잘 짚어주신 강의 덕분에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이 되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속 대표님 강의 내용을 또 정리한 PDF 파일로 당근 부동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타 부동산은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피자 먹을 때 같은 거 없나요, 여기? 떨어졌지. 심사위원이 이상한 거 시키잖아.